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서 이른바 보복 소비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확진자 급증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어 우리 경제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압박에 전세 대출도 원금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대출 금리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월 상환 부담까지 커지면서 전세 대출 수요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전기차 생산에 꼭 필요한 반도체와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 부품을 확보하기 위한 체질 개선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금융위원회 제재에 이어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대신증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라인펀드로 곤욕을 치렀던 대신증권을 당국이 연이어 정조준하고 있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물류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출 규제 때문에 빚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증시에는 오히려 새로운 투자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단기 테마성 이슈가 될 수 있는 만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요소수 품귀 현상의 주유소들은 재고 확보에 여념이 없습니다. 지금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난리죠. 이게 단가도 많이 올랐어요? 실제로 많이 오르고. 네. 1년마다 한 2, 3만 원 더 올랐다고 하는데 이게 없으면 운행을 못해요. 이게 요소수는 경유차에서 생기는 발암물질,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데 필요한 건데 이게 부족하면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를 작동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유로6 기준이 도입된 후 저감 기능을 못하는 차량은 시동조차 걸리지 않습니다. 요소수의 핵심 원료인 요소의 최대 생산국인 중국이 지난달 15일부터 수출 규제를 하면서 요소의 3분의 2가량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물차 등을 활용하는 물류업계는 당장 피해가 우려되지만 증시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업계는 요소수 대란에 따라 희소성 가치가 부각되는 종목 찾기에 분주합니다. 가장 먼저 국내 요소수 시장 80%를 차지하고 있는 세 개 업체에 이목이 쏠렸고 롯데정밀화학과 KG케미칼 주가가 들썩였습니다. KG케미칼은 최근 요소수 품귀 현상이 알려지면서 지난 6월 말 이후 4개월여 만에 4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롯데정밀화학도 약세 흐름을 보이다 9만 원대에 다시 올라섰습니다. 또 물류 대란 우려는 물류업체에 대한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솔로지스틱스는 지난달 초와 비교해 24%가량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동방, 한익스프레스도 13% 이상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런 주가 흐름에 대해 단기 테마성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요소 원가가 올라간 것만큼 판가의 전이가 가능하니까가 제일 핵심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 차원의 지금 현재 정서상 판가를 그렇게 쉽게 올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초에 사업 부분 내에서 요소수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요소수 활용 경유차를 대체할 수소와 전기차 등 친환경 이동수단과 관련된 기업들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처음부터 원금을 나눠 갚는 전세 대출 상품이 국내 한 시중은행에서 처음 도입됐습니다. 얼마 전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주문한 데 따른 조치인데 앞으로 이런 분할 상환 전세 대출이 전 은행권에 확산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KB국민은행이 새로 전세 대출을 받는 고객들에게 원리금의 5%를 갚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이제는 전세 대출도 만기 후 일시 상환이 아닌 분할 상환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 압박 속에 급증하는 전세 대출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해석됩니다. 전세대출은 대표적인 서민 실수요 대출인 만큼 아직 국민은행을 제외한 다른 시중은행들은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기엔 조심스럽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월별로 대출을 안분해 관리해야 할 정도로 총량 규제가 더 세진 데다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원금 분할 상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까지 주겠다고 공언한 상황. 고객의 자율 선택에 맡기는 방식으론 현재의 3% 수준인 분할 상환 비중을 끌어올리기에 역부족인 만큼 조만간 다른 은행들도 전세 대출을 새로 받으려면 일부라도 원금을 반드시 상환하도록 하는 방식의 대출 조이기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상환 의지가 있거나 대출이 너무 싫은 분들이 있으면 이제 그렇게 하겠지만 실제로는 더 좋은 집을 가려면 대출 금액은 그대로 놓고 따로 못 놓지 대출이 금액을 갚지 않고 이제 개발을 하고 전 은행권이 머리를 맞대서 뭔가를 내게끔 하겠죠. 당국의 방향이 그런 방향이니까. 전세대출 금리가 연 4% 중반대까지 치솟을 정도로 오름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분할 상환까지 안착되면 서민들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입니다. 가령 2억 전세대출 원금의 5%만 분할 상환해도 매월 갚아야 할 금액은 50만 원에서 91만 원으로 껑충 뛰게 됩니다. 전세대출을 받아도 월세만큼 부담해야 하는 셈입니다. 요새 전세 많이 오르고 그래서 받을 수 있을 만큼 꽉꽉 채워서 받는 원금을 일부분만 분할 상환을 한다고 해도 금리 올라가도 대출이 좀 줄어들지 않습니까? 금리를 올리는 쪽이 더 낫다. 정부는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는 분할 상환 관행을 정착시켜 대출자의 일시 상환 부담을 줄여나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결국 전세의 월세화만 가속화돼 무주택자의 고통만 가중될 것이란 우려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경제 뷰포인트 시간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작과 함께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 보상 문제가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일정이 시작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세종시 한창률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기자, 지금 예산안 심사가 좀 늦춰졌다고 했는데 지금은 시작이 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원래 예결위 심사가 진행됐어야 됐는데 오전에 국무위원 가운데 확진자 한 명이 나와가지고 다른 국무위원들이 검사를 받다가 좀 늦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시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은 예결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그래도 다음 달 2일까지 이제 심사를 끝내려면 시간이 모자란 상황인데 코로나가 또 한 번 발목을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산안 심사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소상공인 손실 보상안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슈가 되는 겁니까? 네, 이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한 1조 8천억 원 가량은 소상공인 손실 보상 예산안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대선이 있다 보니까 이 대선 주자들이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늘리라고 이렇게 정부와 재정 당국을 압박하고 있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6번째 소상공인의 날이었는데 여당의 이재명 후보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 하한액을 높여야 한다. 이제 실제 피해가 있었지만 행정명령으로 이제 받아서 선별 지원에 제외된 분들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정부나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곤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얼마나 이 손실 보상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까? 네, 지금 정부가 잡아둔 1조 8천억 원에 한 3조 원 가량을 더 더해서 5조 원 가량은 좀 확보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달부터 소상공인 손실 보상이 시작됐는데 여기서 제외된 업종 같은 경우 숙박시설이나 결혼식장, 장례식장 그리고 이제 공연 업종 같은 경우도 손실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제 제외된 업종 같은 경우는 면적당 인원 제한 조치가 있어가지고 매출이 줄어들어서 손실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예,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지금 규모를 보면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네, 김부겸 국무총리가 나서서 직접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부가 재정 여력이 없다. 그래서 대선 주자들이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올리려고 하는데 돈을 막 쓸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솔직한 표현까지 들면서 얘기를 했는데 돈을 막 뒤진다고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하면서 이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멘트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발언인데 일단 예산안 심사는 아직 안 끝났으니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의 예산 심사 일정 어떻게 됩니까?
예,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8일까지 정책 종합 질의를 하고요. 다음 주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한 다음에 각 상임위별로 심사를 거쳐서 오는 29일에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달 2일에 본회의에 상정을 한 다음에 이제 최종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네, 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좋은 방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시 한창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 기자 고생했습니다. 네. 내가 빠른 차를 몰고 속도를 낸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몰고 있구나, 안정감 있게 모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만듭니다. 처음으로 적용된 크리스탈 스피어 전자식 변속기, 그리고 국내 최초로 적용된 얼굴 인식 출입 인증 시스템인 페이스 커넥트로 고객과의 연결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또한 제네시스에 걸맞는 정숙성, 그리고 프리미엄 EV의 정제된 승차감, 여기에 부스트 모드, 드리프트 모드 등 주행 감성을 차별화할 수 있는 항목들을 가미하였습니다.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직장도 못 나가고 마스크를 사갖고 가려고. 모든 사람이 일주 이배를 살 수 있도록.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고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신다고 하면 전국의 보건소와 요양병원은 만반의 준비를 한 채 역사적인 1호 접종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1월 1일 우리 공동체는 일상회복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된 지 일주일, 생활은 좀 어떠셨습니까? 달라진 일상 속에서 방역의 문제는 없었는지, 그리고 멈췄던 경제는 다시 살아나고 있는지 짚어봅니다. 성장기업부 이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어떻게 한 주 동안 좀 어땠습니까? 좀 뭐 눈에 띄는 변화 같은 게 있었습니까? 네, 단계적 일상 회복, 즉 위드 코로나는 사실 시작 전부터 기대보다는 우려가 조금 더 컸던 게 사실입니다. 정부가 K방역이라고 자랑할 정도로 주요국에 비해서 강도 높은 방역 조치가 상당 기간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었는데요. 이걸 단숨에 확 푼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상당 부분 방역 조치가 완화된 만큼 확진자가 쏟아져 날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네. 우선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배경을 보면은 이대로 가다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그 경제 주체들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자리 잡고 있죠. 경제 주체들이 무너지면 결국 우리 경제 전반에 막대한 타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역 조치를 풀어서 내수를 살려보자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네, 일단 뭐 위드 코로나 시행 일주일 동안 뭐 소비가 얼마나 살아났는지 알아보기 전에 사실 이번 그 위드 코로나 시행과 함께 정부가 정책적으로 좀 변화를 준 부분이 있습니다. 소비 활성화 정책들 가동한 게 있는데 이 부분은 허정민 앵커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정부가 지난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 시작과 함께 이 소비 활성화 정책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먼저 함께 살펴보시죠. 외식과 숙박, 그리고 여행, 체육, 영화, 전시, 또 공연과 프로 스포츠 관람, 농수산물까지 이렇게 9개 부문에서 소비 쿠폰 사용이 전면 재개를 한 겁니다. 자, 이 소비 쿠폰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자, 코로나19 4차
2차 대유행 여파로 지난해 11월 이후 이 쿠폰 사용이 중단이 됐었는데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다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먼저 외식 쿠폰 같은 경우는 2만 원 이상의 음식을 3번 먹으면 4번째 먹었을 때 10,000원을 돌려주는 형식이고요. 체육 쿠폰 같은 경우는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 이용료를 월 3만 원씩 할인해 줍니다. 자, 이 밖에 영화표 예매나 스포츠 관람 또 전시회 입장료 등을 할인해 주거나 국내 여행을 선결제하면 40% 정도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 등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이 소비 쿠폰 모두 원칙적으로는 지난 1일부터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여행 쿠폰의 경우에는 공모 접수와 심사 등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11월 중순 정도부터 실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비 쿠폰을 원하는 만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건 아닙니다. 이 정부가 배정한 예산 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인데 당초 정부가 소비 쿠폰 전체 예산을 5,528억 원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중에 이 사용 중단 전까지 예산 집행률이 58.7%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예산이 2,282억 원인데 이 예산이 다 소진되면 자연스럽게 소비 쿠폰도 마감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소비 쿠폰 정책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위드 코로나 시행 일주일 동안 소비 심리는 굉장히 좀 살아난 것 같습니다. 소비 활동이 좀 활발해지고 이 백화점과 쇼핑몰에서 굉장히 그 고객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소비가 활성화되는 게 이 정말 위드 코로나 시행 때문인지 아니면 좀 시기적인 요인이 있는 건지 좀 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보다 좀 앞서서 위드 코로나 전환을 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 나라들은 효과가 좀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드 코로나가 대면 서비스의 소비 회복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주요 선진국의 그 위드 코로나 정책 추진 현황 및 그 정책 경제적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우선 조사 대상국은 미국과 영국, 독일, 아일랜드, 호주,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7개국입니다. 이들 나라에서 방역 그 조치 강도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이 10포인트 정도 낮아지면 음식점과 여가시설 방문자 수가 약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드 코로나는 특히 영국과 미국 등에서 그 코로나19에 대한 경제 주체 민감도를 크게 떨어뜨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우선 코로나19 민감도가 최대 수준에서 최소 수준으로 낮아지면 일단 음식점과 그 여가시설 방문자 수는 최대 4.5%가 그리고 식료품점 방문자 수는 2.5% 늘리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한국은행은 그 위드 코로나가 주요국의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면 서비스의 경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위드 코로나를 시작할 때 그 백신 접종률이나 인구 밀도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싱가포르의 사례처럼 방역 완화 이후에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 대면 서비스 관련 이동성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소비가 살아나는 것 외에도 그동안 이제 막혔던 다양한 경제 활동들이 다시 시작된다는 점에서 위드 코로나가 기대를 모았었습니다. 밤거리라든지 뭐 결혼식이라든지 다시 좀 활기를 찾았습니까?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로 업무 환경이 크게 바뀌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소식은 많이들 접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크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아까 앵커가 말한 대로 학원이나 예식장 등 이런 특정 분야에서 방역 강화로 남모르게 소화를 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 교육의 경우에는 대부분 학교나 학원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했지만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에는 그 등교와 등원 등이 크게 확대가 됐고요. 그 학교나 학원마다 물론 가이드라인이 다 다르겠지만 위드 코로나 시행 이전보다는 활기를 되찾은 모습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참석 인원 문제로 결혼식을 연기했던 예비 부부들도 걱정을 다소 덜게 됐고요. 지금 그 그림 보시는 것처럼 서울의 주요 번화가도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에 인파가 몰려들면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사적 모임 제한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의 경우 12명으로 늘어났고요. 카페와 식당 등도 영업시간 제한 없이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드 코로나로 방역 조치가 완화된 실제 현장의 모습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정재영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2주 앞둔 서울 강남의 한 입시학원입니다. 단계별 일상회복 조치에도 수험생들은 공부 환경만 신경 쓸 뿐입니다. 방역조치 완화로 2칸씩 뛰어앉던 걸 1칸만 뛰어도 되지만 예방 차원에서 아직 기존 거리두기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대면 수업이 늘고 10시로 제한된 독서실 시간 제한이 풀려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자습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늘어난 게 체감은 되긴 하는데 조금 늦게 바뀐 게 좀 아쉽고 그래도 어쨌든 2주 남은 시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게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 확산으로 몇 달간 문을 닫기도 했던 학원 입장에서는 일상회복 조치가 반갑습니다. 금지됐던 입시 설명회도 다시 열 수 있어 수강생 모집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학원 홍보 측면에서 설명회 인원이 제약되는 부분들이 좀 풀어지다 보니까 그래도 100명 미만으로 모을 수 있고 또 접종자면 500명까지 이제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11월 한 중순 이후부터는 현장 설명회를 좀 더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비 신혼부부들의 발을 동동 구르게 했던 결혼식 고민도 어느 정도 해결됐습니다. 이젠 식사 제공에 상관없이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250명까지 하객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식사 하객이 없는데도 200명 그리고 이제 300명분의 식대를 지불해야 하는 예식장의 방역 지침이 있어서 이래저래 좀 답답했거든요. 결혼식 자체도 그래서 몇 번을 미뤘는데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축하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대접할 수 있으니까. 밤늦은 시간 서울 홍대 입구역 근처. 썰렁했던 거리는 일상 회복을 만끽하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예전처럼 모임을 즐길 수 있다는 기대감과 일단 회식이 생겼어요. 입사하고 처음으로 몇 달 만에 회식이 생겼고 약속도 3명 이상이서 많이 잡게 된 것 같아요. 늘어나고 있는 코로나 확산세에 대한 우려가 교차합니다. 설레고 기쁘고 재밌긴 한데 조금 더 그래도 코로나가 더 걱정되긴 해요. 영업시간 제한이 풀린 식당과 술집, 카페에는 사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거리의 상인들은 당장 지난주와 비교해 인파가 2배 이상 늘었다고 말합니다. 배는 는 것 같아요. 그래요? 원래는 평소보다 사람 훨씬 없었어요? 없었어요. 사람들이 더 좀 많이 갇혀있다가 나오는 느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밤 10시가 넘었지만 여전히 가게와 거리 곳곳에는 사람들이 많은 모습입니다. 평소 같으면 택시를 타는 귀가 행렬이 길게 늘어섰던 곳은 오히려 한산합니다. 승객을 태우기보단 내려주는 택시가 더 많은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옛날처럼 됐어요. 새벽에도 많이 타요? 네. 강남도 막 1시, 2시에도 길거리에 많아. 영업 제한 시간이 아직 12시까지인 클럽은 밤 10시가 넘어도 대기줄이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실내외 방역 지침을 잘 지키는 모습이지만 곳곳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단계별 일상 회복이 시행된 후 코로나 확진자는 사흘 연속 2,000명대를 기록 중입니다. 확산세가 염려스럽지만 거리는 650여일 만에 되찾은 일상의 기쁨을 누리는 데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평일 밤 시간에 저렇게 사람들이 북적이는 모습 정말 오랜만입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나라만의 이 활기가 돌아온 것 같은데 물론 가정의 입장에서는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인파가 많아졌다는 게 반갑기는 합니다만 정말 이래도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도 여전합니다. 지난 한 주간 확진자 상황은 어땠는지 허정민 앵커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위드 코로나 체제로 전환하면서 가장 걱정을 했던 부분이 바로 느슨해진 방역 조치로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위드 코로나 시행 일주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추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드 코로나 시행 첫날인 지난 1일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1,686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날보다 375명 줄어들면서 닷새 만에 2,000명 아래로 내려온 건데요. 다음 달인 2일에도 1,589명을 기록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이후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 2,000명 아래를 유지한 거죠. 그런데 위드 코로나 시행 사흘째 우리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일 신규 확진자 수가 2,667명을 기록하면서 역대 4번째 규모로 급증을 한 겁니다. 특히나 전달 대비 확진자 수가 1,000명 이상 늘어난 것은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난 1월 20일 이후 처음입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 수도 보시죠. 2,482명, 오늘은 2,344명을 기록하면서 무려 4흘 연속 2,000명대를 계속 유지해서 확산세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 위드 코로나에 따른 방역 완화로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커진 것은 분명한 상황인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사망자 수도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이 방역 현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다가 혹시 5차 대유행이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정부도 이런 점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앞서 계속 살펴본 대로 위드 코로나 시행되는 건 좋은데 이 방역 조치 어떻게 할 거냐, 늘어난 확진자 수는 감당할 수 있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었죠. 예. 그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방역 조치가 크게 완화되면서 감염 전파 위험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이동량, 그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량, 신용카드 매출액 등 이런 이동량을 나타내는 모든 지표에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방역 당국도 당분간 확진자 규모 증가세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위드 코로나 체제에서 단순한 확진자 규모보다는 위중증 환자 규모에 더욱 중점을 두고 관리한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오늘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비한 방침을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예. 우선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에서 코로나19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오늘 내렸습니다. 이 명령으로 병상이 추가가 되면 하루에 신규 확진자가 7,000명씩 나와도 대응할 수 있고 만약 하루에 10,000명까지 발생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게 정부의 일단 설명입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5차 대유행 조짐이 나타날 경우에는 위드 코로나 시행은 곧바로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일단 진료가 어려울 정도로 의료 체계가 흔들린다면 일상 회복 과정을 중단하고 비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비상 조치는 예전처럼 사적 모임 인원을 제한하고 방역 패스 확대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유럽의 사례를 보면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에 생겨난 입원 환자가 대부분 이 미접종자들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도 이제 남은 20%가 얼마나 많이 접종을 받느냐가 성패를 좌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앞서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반응까지 살펴봤는데 이제는 우리 산업 현장 소식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그동안 이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인력난이 심각했는데 상황이 조금 나아질 것 같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입국이 가능한 그 외국인 근로자의 출신 국가와 인원을 좀 타이트하게 제한해 왔습니다. 일단 방역에 취약한 5개국의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이 사증 발급 아예 허용하지 않았고요. 다른 나라 출신들은 입국 상한선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좀 제한 조치를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보통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가 연간 5만 명 정도 수준인데 최근 들어서는 연간 6천에서 7천 명 수준으로 크게 급감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 수가 줄어들자 일단 중소기업들 그리고 농어촌 등에서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호소한 바 있는데요. 예. 하지만 그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해외 입출국 조치가 완화되면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이 다소 풀리게 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예방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 조치를 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이번 달 말부터 정상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국인 근로자가 대거 유입되면 인력난에 고통받던 중소기업들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요. 이 소식은 강미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금속 제조업체를 운영 중인 박용필 대표. 내국인 구인이 어려워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데 코로나로 2년 가까이 한 명도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52시간하고 결부가 돼 있어서 잔업도 못 시키고 사람은 충원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산하는 데도 제약을 좀 받았었죠. 매년 5만 명씩 입국하던 외국인 근로자는 연 6천에서 7천 명 수준으로 급감해 중소기업과 농어촌 인력난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과 함께 정부는 이달 말부터 한 주간 600명인 외국인 근로자 입국 인원 상한을 풀 방침입니다. 현재 송출국에서 대기 중인 외국 인력은 약 5만 명에 달합니다. 입국 확대뿐 아니라 기존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연장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막혔던 외국 인력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경제에도 온기가 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업종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타격이 더 컸던 거예요. 감염의 위험 이런 문제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아예 외국 노동력을 확보가 안 되니까 생산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죠. 위드 코로나와 함께 외국 인력 공급 갈증이 해소되기 위해선 신속한 정책 이행이 필요로 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네,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이 대기업들은 주로 이제 해외를 상대로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뭐 되살아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위드 코로나 기획하면서 해외 주요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좀 줄이고 있다 이런 소식을 많이 전해드렸는데 예. 이제 위드 코로나 시행에 발맞춰서 국내 주요 기업들이 일제 해외 업무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 몇 곳을 예를 들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위드 코로나 전환에 맞춰서 그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해외 출장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SK텔레콤과 SK이노베이션 등은
기존에는 임원 승인이 필요했던 국내외 출장을 이제는 팀장 승인만 받으면 가능하도록 규정을 좀 완화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지난달 초 해외 출장 등 업무 활동 제한을 완화한 새 방역 지침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국내를 벗어나 해외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건설사들의 움직임도 위드 코로나에 맞춰서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인프라 투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 건설사들도 대응에 일제히 나서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전효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내 건설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실적 부문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해외 건설 수주는 351억 달러에 달했지만 올해는 지난달까지 181억 달러에 그쳐 약 40%의 실적 감소가 예상됩니다. 특히 중동 시장에서의 부진이 극심했는데 이는 저유가 흐름이 이어지며 주요 산유국의 발주 물량이 크게 줄어든 탓입니다. 국내 한 대형 건설사는 카타르에서 1,400억 원대 대금 미지급 사태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해외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어온 국내 건설사들은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과 함께 제도약을 준비 중입니다. 최근 유가가 80달러 선을 오가며 7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점이 큰 호재로 꼽힙니다. 산유국의 재정 상황은 유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고유가 시기에 해외 발주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내년 초에는 유가가 100달러 선까지 올라갈 거란 전망도 나오는 터라 중동 지역에서의 굵직한 사업 수주도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유가가 많이 상승했고요. 이런 이제 상승 기조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보급률이 높아졌고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아무래도 플랜트 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방문할 수 있을 테고 플랜트 물량도 어느 정도 증가하지 않을까. 위드 코로나는 국내 분양 시장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비대면 분양에서 대면 분양으로 전환돼 견본주택이 열리면서 모처럼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집을 안 보여주는 일이 많았지만 매매와 전세 등 부동산 거래 환경도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위드 코로나는 국민들에게는 일상 회복을, 기업들에겐 경영 회복과 또 다른 사업 기회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이번에는 위드 코로나 시행 일주일 동안의 우리 증시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기사 헤드라인이 11월 1일 위드 코로나 전환 전에 이번 주 증시를 예측한 기사들입니다. 박스권에 갇혔다, 박스권을 전망한다, 박스피 장세, 박스권이란 단어는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지금 기대와 불안이 공존한다, 위드 코로나 관련주를 주목해라, 이런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번 주 증시에 정확하게 반영이 됐습니다. 먼저 이번 주 코스피 지수 추이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그 지난주의 낙폭은 주 초반 1일, 2일에 만회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화요일에는 다시 3,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우리 증시가 힘을 내줄 수 있을까 하는 희망도 있었는데요. 11월 3일부터는 다시 꺾이기 시작합니다. 앞서 코로나 확진자 추이 살펴보셨죠? 이날부터 확진자가 급격하게 불어나면서 위드 코로나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진 시점이고요. 동시에 FOMC 회의를 앞두고 다시 3,000선 아래로 회귀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그날 밤에 회의 결과가 나오면서 4일 장 초반에는 3,000포인트를 넘기면서 시작을 했지만 마감은 결국 3,000포인트를 넘지 못하면서 2,983포인트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이 3,000포인트 기준선에서는 더 멀어진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 지수 추이도 한번 살펴보시죠. 코스닥은 그래도 1,000포인트를 지지해주면서 움직였습니다. 하락폭이 조금은 있었지만 수급적으로 받쳐주면서 지지선을 지켜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장 중에 이제 1,000포인트 선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었고요. 그래도 결국 마감은 1,000포인트를 지켜내면서 코스닥 지수 한 주 동안 이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1일부터 오늘까지 개인과 외국인 매도세를 보였지만 외국인 매도세는 그다지 거세진 않은 모습이었고요. 반대로 기관에서는 특히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큰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다만 연기금이 2,500억 원 규모 매도 포지션을 잡았다는 점은 참고를 해보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죠. 코스닥이 수급적으로는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는 모습이었는데 기관에서 금융 투자와 연기금 각각 1,500억 원 규모로 사들였습니다. 다만 이 수급은 섹터별로는 뚜렷하게 갈리는 한 주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까지 체크를 해볼 텐데 10월 29일
9일 1,175원 선에서 출발한 환율은 일주일간 10원가량 오르면서 오늘 1,185원 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자, FOMC 이후 금리 인상 전망에 환율은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간 우리 증시 흐름 쭉 살펴봤는데 코스피는 박스권,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지지선으로 삼으면서 등락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다만 이번 주는 종목 또 섹터별로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이 박스권 장소 국내 증시에서 엔터주가 독주했습니다. 이 소식은 박혜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 첫 주,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엔터주들. 이 기간 코스피가 0.2%포인트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주가 상승세가 더욱 돋보입니다. 특히 BTS를 둔 하이브는 최근 2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오프라인 공연이 재개될 것이란 기대감에 주가도 상승 탄력을 받는 겁니다. 증권가들이 보는 목표 주가도 속속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관련 수혜주로 묶이는 업종 중 뚜렷하게 실적 가시성이 확보됐다는 이유입니다. 실적이 가시성이 확보된 업종들 위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실적의 가시성이 확보된 업종은 국내 그 수요 비중이 높은, 매출 비중이 높은 레저 여행주 그리고 엔터주, 이게 제일 최선호 위드 코로나 업종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추후 주요 아티스트들의 컴백도 예고돼 엔터주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유효하다고 분석합니다. 이번 4분기에 하는 오프라인 콘서트는 엔터사들도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는 신호탄을 쐈다 정도로 내년에 오프라인 콘서트가 완전히 가능해질 때 실적이 조금 크게 기여가 있을 것 같고, 컴백을 하게 되면 지금 있던 팬들과 새로 유입된 팬들의 화력이 더 세져서 앨범 판매가 과거보다 2배, 3배 이상 나오게 되는 거죠. 실제로 증권사들은 국내 상장사들의 내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한편 엔터주에 대한 눈높이는 일제히 올려잡고 있습니다. 특히 YG엔터의 경우 영업이익 추정치를 3개월 전과 비교해 29%가량 상향 조정했습니다. 실적의 기초 체력이 확보됐고 내년 본격적인 오프라인 공연에 해외 투어까지 더해지면 성과 확대에 속도를 낼 것이란 분석입니다. 당장 다음 달이면 수만 명의 관객이 동원되는 K-팝 콘서트가 가능해진 만큼 당분간 엔터주에 대한 긍정적인 투심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 초반의 분위기는 일단 아주 좋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이나 또 최근에 요소수 대란 같은 공급난 문제들이 다시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서 우려가 되는데 이 정책 당국이 묘안을 내놓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준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국의 최대 쇼핑 행사 광군제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우리 화장품 기업들에게는 4분기 실적을 결정짓는 중요한 행사로 꼽히는데, 하지만 올해는 평소 같은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거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 시장이 침체된 데다 중국인들 사이에서 애국 소비 열풍이 불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선엽 기자입니다. 오는 11일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 행사인 광군제가 개막됩니다. 지난해 아모레퍼시픽은 광군제 기간 매출이 전년보다 100% 증가했고 LG생활건강도 전년보다 175% 늘어난 2,600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올해 3분기 다소 저조한 성과를 기록한 국내 화장품 기업들은 실적을 만회하기 위해 광군제 마케팅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LG생활건강은 럭셔리 브랜드 오휘와 후 등을 중심으로 중국 MZ세대 사이에서 부는 전통문화 열풍을 겨냥한 광군제 한정판을 선보였습니다. 중국 MZ세대들이 약간 고국문화 이런 거에 요즘 관심이 많으니까 중국의 고국문화가 담긴 비녀를 형상화한 디자인, 이런 식으로 저희가 스토리를 담은 거예요. 아모레퍼시픽은 동양보자기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을 효자 브랜드 설화수 제품에 적용했고 애경산업과 신세계 인터내셔널 등도 광군제 전용 기획 세트를 마련하고 중국의 온라인 인플루언서인 왕홍을 통한 라이브 방송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러나 중국 현지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봉쇄 조치와 함께 전력난, 헝다그룹 사태 등의 여파로 중국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증권가에선 예년과 같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좋지 않아요. 중국 연쇄도 어닝 쇼크 났고 광군제 눈높이는 상당히 낮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자국 브랜드를 선호하는 이른바 거차오 열풍이 MZ세대 사이에서 불면서 해외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낙담하기엔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제로 광군제 예약 판매가 시작된 지난달 20일 LG생활건강은 유명 왕흥인 웨이야를 통해 1,0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잇따른 악재 속에서도 K뷰티가 중국 시장에서 명맥을 이어갈 수 있을지 판가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광군제를 앞둔 화장품 업계에서는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선엽입니다. 금융당국의 칼날이 대신증권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지난 라인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위원회 중징계가 예고되는 데 이어 오는 11일부터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현장 조사 역시 줄지어 시행됩니다. 박승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수조 원대의 자산을 부실하게 운영해 펀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라임 사태. 당시 해당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했던 대신증권에 금융당국이 사정의 칼날을 겨누고 있습니다. 당장 이르면 오는 10일 금융위원회가 정례 회의를 열고 대신증권에 대한 중징계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금융감독원의 현장 점검도 받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데 대신증권의 개인 신용정보 보호 실태를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의 현장 점검과 별도로 회원사의 관리 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금융투자협회의 위탁검사도 동시에 받을 예정입니다. 영업점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는 만큼 검사의 초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여부에 맞춰졌습니다. 각종 사모펀드 사태를 계기로 본격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일부 상품에 적용됐던 6대 판매 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하는 게 핵심 골자인데 이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피겠다는 겁니다. 위탁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적발될 경우 즉시 현장에서 시정 조치가 내려집니다. 만약 금융사고와 불안전 판매 의심 거래 등 큰 문제가 적발되면 금융감독원에 특별검사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대신증권에 칼날을 들이대면서 해당 증권사는 물론 다른 증권사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으로 좀 부담스럽긴 하죠. 금융위원회의 제재에 이어 금융감독원의 현장 점검 그리고 금융투자협회의 위탁검사까지 대신증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칼날에 업계 전체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전기차에 필요한 반도체와 배터리의 직접 생산을 추진합니다. 사업을 공유하는 계열사들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내재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민화 기자입니다. 지난달 현대차 기아가 북미 시장에서 판매한 차량은 모두 11만 4천여 대. 전체 판매 대수는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20% 넘게 증가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친환경차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지만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는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차그룹은 반도체 자체 생산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전력 반도체와 자율주행용 반도체 개발에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차 자체적으로 반도체 연구에 나선 것은 물론 계열사인 현대모비스가 현대오트론 반도체 사업부를 인수하며 내재화에 첫 발을 뗐습니다. 현대오트론 반도체 사업부문 인수를 통해서 차량용 반도체 분야의 전문적인 설계, 개발, 검증 역량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고도의 정밀 제어가 필요한 미래차 기술에 필요하고 적합한 반도체와 제어기 통합 시스템을 개발해 반도체 분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대차그룹은 또 전기차 배터리 내재화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기차 배터리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LG 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 SDI 등 국내 배터리 업체와 협업의 끈을 조이는 한편 자체 배터리 생산 기술을 갖춰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장은 저희들이 이제 파트너십을 가지고 배터리를 아웃소싱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언제까지 아웃소싱을 할 건지 이 내재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면은 그건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미래차로 전환하는 관련 업계의 움직임이 분주해지면서 핵심 부품을 사수하기 위한 현대차 그룹의 체질 개선은 더욱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송민아입니다. 네, 차트로 보는 증시 시간입니다. 증권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 기자 앞서서 이제 일주일 동안 증시 흐름 살펴봤는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전망이 중요할 것 같은데 증권가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증권가에서는 딱히 우리 증시가 튀어오를 만한 그런 모멘텀을 찾기는 쉽지 않다라고 대부분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11월 FOMC에서 대부분 예정대로 테이퍼링을 진행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은 내년 하반기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예정된 수순으로 가고 있지만 지수가 상승할 만한 변수는 딱히 꼽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3,000선 아래에서 계속 지수가 움직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표 하나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증권사 세 곳이 전망한 올해 코스피 지수인데요. 예. 상단을 보면 교보증권에서 3,250, 유진투자증권에서 3,100, KTB투자증권에서 3,130까지 꼽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지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인데요. 예. 그만큼 연말까지는 조금 더 지수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 하단에 더 시선이 가기 네. 마련인 것 같은데 일단 상단이 지금 한 3,300포인트 선까지 가깝게 제시가 됐습니다. 이만큼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아시다시피 이 사이에서 지수가 움직일 수 있다고 예상을 한 거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하단을 보면 2,850선까지도 예.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전히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금리 인상 수순이 남아있고 기업 실적 전망이 여전히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도 뭐 상단을 이렇게 높게 제시한 또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싶은데 일단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해서 뭐 증시 전문가들은 어떤 부분을 꼽고 있을까요? 네, 역시 증시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환율 하락과 소비 지표 개선, 또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 안정, 기업 실적 레벨업 같은 변수들이 꼽혔습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환율 안정은 우리 시장의 중요한 변수로 꼽히고요. 예. 또 연말에는 중국의 관군제와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등 소비 시즌을 맞아서 연중 최대 소비가 발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폭발적인 소비가 나타나면 기업 실적에도 반영이 되면서 국내 증시가 박스권 돌파할 수 있다고 교보증권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또 유진투자증권은 현재 고공행진하고 있는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면 인플레 우려가 완화되면서 코스피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좀 소비가 살아나면서 증시에 훈풍을 불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기업들의 실적 전망 좋지 않은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3분기 실적은 대체로 좀 잘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예. 그 이후의 실적 전망은 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역시 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기업 실적 전망에 대한 차트입니다. 내년도 코스피 기업의 실적 전망치를 집계한 건데 빨간 선이 영업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뒤로 갈수록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도 이렇게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만약에 예상보다 기업의 실적이 더 잘 나올 것으로 기조가 바뀌면 우리 증시가 박스피를 돌파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정말 변수도 많고 악재도 많은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투자 전략을 짜야 할 텐데 연말까지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역시 표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증권사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 증권사들이 제시한 주목할 만한 업종을 보면 대체로 이 리오프닝주와 관련된 항공과 해운, 여행주가 또 꼽히고 있고요. 원자재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는 정유와 에너지 같은 업종들도 제시가 됐습니다. 김영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앞으로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가와 연동되는 정유와 에너지, 건설주가 긍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또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여행과 항공 등 리오프닝주를 비롯해서 또 내년에 반도체를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 외에 IBK와 미래에셋도 보수적인 접근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대안으로 금융이나 유틸리티 등 배당주나 리츠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예, 지금 거론이 되는 게 리오프닝, 반도체, 또 금리 인상, 물가와 연동되는 관련 섹터들 주목을 해봐라. 이런 조언들이 나온 만큼 이 부분 잘 챙겨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곳은 서울시 중구 충무로 일가 24-2번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이곳 땅값은 공시가격으로만 3.3제곱미터당 6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명동과 소공동, 을지로와 충무로 등 서울 도심 속 주요 상업지역이 있는 이곳 중구는 높은 땅값 때문에 정작 주민들을 위한 생활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중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면적이 가장 작고 인구수도 가장 적지만 수도 서울의 중심인 만큼 땅값은 가장 비쌉니다. 이런 비싼 땅값 때문에 주민의 70%가 동쪽 지역에 살고 있지만 정작 중구청사를 비롯한 행정과 편의시설들은 서쪽 상업중심지 한복판에 있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중구의 미래를 바꿀 첫걸음은 오는 2026년 중구의 새로운 청사를 아예 주민들이 있는 동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다기능을 할 수 있는 복합청사를 주민들 생활권으로 바로 주민 곁으로 재배치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일 거고요. 사실은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도심 개선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은 곳이 우리 중구의 특성입니다. 그렇게 청사가 이전함으로써 그 구도심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곳 중구청사가 신당역 일대로 떠나게 되면 이곳은 서울 메이커스파크라는 도심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간으로 변모합니다. 인쇄와 조명 같은 중구를 대표하는 소규모 도심산업이 입주를 하게 되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산업과 문화가 들어서는 서울 구도심의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쇠락해가는 서울 구도심 중심지에 랜드마크를 만들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을지로의 그 도심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부동산 개발에 밀려서 쇠락하고 있는데 그렇게 도심 산업이 공중분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중구의 인쇄라든가 출판과 연계한 인쇄라든가 조명 이런 건 도심 산업하고도 아주 도시하고도 잘 어울리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인쇄소 한복판에 있는 우리 중구청을 도심 산업을 지원 육성하는 공간으로 재배치하겠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요. 이곳은 동쪽 시대를 준비하는 중구청이 들어설 신당역 일대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충무 아트센터 부지에 새로운 중구청사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곳을 중심으로 주변 신당동 일대가 도심 속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변모할 채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다가올 미래에 중구에서 가장 크게 변할 곳은 신당동과 약수동 같은 중구의 동쪽 7개 동입니다. 중구 인구의 70%가 모여 사는 이 동네들은 중구청사 이전과 맞물려 상대적으로 낙후된 주거와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주거 환경 개선 문제와 교육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에 대해서는 최근에 정부에서 3080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재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인센티브가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주거 환경을 중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일들을 해 나가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교육하기 좋은 인프라와 콘텐츠를 구축해서 중구에서도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제일 중요한 과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우리 중구의 생활권이라고 하는 신당역, 약수역, 청구역 일대의 7개 동에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 수도 서울의 경제 문화의 중심지지만 비싼 땅값 때문에 역설적으로 공간의 빈곤을 겪고 있는 중구가 과감한 청사 이전을 통해 미래 지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